내 놈 애미애비는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은 챙겨 먹었을까? 이것은 고아 새끼라는 멸시를 받으며 부대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짓밟히던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그 병사 한 명을 찾기 위해 별 3개를 단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부대에 나타나면서 모든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바닥에 스며든 기름때보다 더 진득한 모욕이 이견우 일병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차가운 정비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에 쥔 걸레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할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 안 해? 이 고아 새끼가 선임이 말하는데. 황중사의 군홧발이 견우의 어깨를 툭 쳤다. 균형을 잃은 견우가 바닥에 넘어졌지만 황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갓 20을 넘긴 이 일병이 가진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괴롭히는 낙으로 삼고 있었다. 견우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통증보다 더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속으로만 외치는 질문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이곳은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최전방 격오지 부대였다. 겨울이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극단의 땅이었다. 견우에게는 군대가 고아원 다음으로 맞이한 또 다른 세상이었고 그 세상 역시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견우의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공식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시각이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씻고 전투복을 챙겨 입는 것은 고아원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일찍 깨달았다. 견우야, 또 일찍 일어났네. 어둠 속에서 부스스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 백승호 이병이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견우를 바라봤다. 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승호 너는 더 자. 난 세면 먼저 하고 올게. 아침 식사 시간 거대한 식당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 소란스러웠지만 견우의 주변만은 늘 조용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때 승우가 식판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다. 형, 어제 편지 왔던데. 또 보육원에서 온 거예요? 승우는 견우를 형이라 불렀다. 견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응. 원장 선생님이 안부 편지 보내주셨어. 혈육은 아니었지만 20살이 될 때까지 그를 키워준 보육원 식구들은 견우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형은 진짜 대단해요. 매달 받는 월급도 거의 다 거기로 보낸다면서요. 승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견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야. 나도 받은 게 많으니까. 오전 훈련 시간 견우는 늘 성실하게 임했다. 체력은 남들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오소위가 훈련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견우 일병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 계속 그렇게 해. 오소위의 칭찬에 견우가 큰 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중사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오소위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소대장님, 저런 애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정에 굶주려서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오소위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갓 임관한 장교로서 부대 내 실세인 황중사에게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 황중사, 그래도 병사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소대장님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녁 점호 후 자유시간 견우는 부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오늘은 군인 정신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나 출신이 아니라 국가를 향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책 속의 문구를 읽으며 견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비록 자신은 고아 출신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견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길 견우는 우연히 황중사와 다른 간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내일 사단장님 시찰 오시는 거 알지? 혹시 문제될 만한 애들 없지? 황중사의 목소리였다. 다른 간부가 대답했다. 글쎄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견우. 그놈은 좀 조용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견우가 뭘 잘못했다고? 오 소위의 목소리였다.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고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시는 사단장님 여자분인 거 아시죠? 그런 분 앞에서 괜히 그런 애가 눈에 띄면 부대 이미지에 안 좋을까 봐서 그럽니다. 견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도 결국 남들 눈에는 그저 부대 이미지에 안 좋은 고아 출신일 뿐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견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보육원에서 받은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다. 견우야, 내가 군대에 간 지도 벌써 꽤 지났구나. 원장 선생님은 가끔 생각해. 내 부모님이 지금 어디선가 널 찾고 계실까 봐서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는 해두렴. 견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다. 부모님, 정말 저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를 버린 걸까요? 그때 생활관 밖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 소리 같았는데 이 깊은 밤에 헬기가 뜰 리는 없었다. 견우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견우는 작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황중사가 생활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야, 다들 일어나. 오늘 사단장님 시찰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병사들이 부랴부랴 일어나는 가운데 황중사의 시선이 견우에게 고정됐다. 이견우. 네, 일병 이견우. 견우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대답했다. 너는 오늘 취사장 도우미로 뒤쪽에 가 있어. 시찰 때는 얼씬도 하지 마. 황중사의 명령에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중사님, 그런데 왜 견우 형만? 왜긴 뭐가 왜야? 명령이면 복종하는 거지. 말대꾸하지 마. 황중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승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아침 식사 시간 견우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시찰 준비로 분주했지만 견우만 홀로 떨어져 있었다. 견우 형. 승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형이 뭘 잘못했길래 시찰에서 빼는 거예요? 견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승호가 분개하려던 순간 황중사가 나타났다. 백승호, 너도 준비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황중사의 차가운 시선에 승호는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다. 황중사가 견우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견우, 너 설마 사단장님한테 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중사님. 그런 생각 없습니다.
견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넌 고아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황중사의 말에 견우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꼭 참았다. 점심시간 후 견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다. 황중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견우는 문제없는 애잖아. 오소위의 목소리였다. 소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고아 출신들이 얼마나 비뚤어지기 쉬운지. 이번 사단장님처럼 높은 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차별은. 오소위가 말하려 하자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다. 오소위님, 황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괜히 고아 출신 때문에 부대 이미지 나빠지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특히 이번 사단장님은 여자분이라 더 꼼꼼하게 보실 겁니다. 견우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들 눈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아일 뿐이었던 것이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견우는 부대 뒤쪽 외진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야? 견우는 주먹으로 낡은 나무 기둥을 치며 속으로 외쳤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승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형, 괜찮아요? 승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견우는 더욱 울컥했다. 승호야, 나는 정말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걸까? 고아라서. 견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승호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데.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저녁 점호 시간 황중사가 또다시 견우를 불렀다. 이견우. 내일 사단장님 시찰 때 너는 부대 뒷정리나 해. 절대 앞쪽에 나타나지 마. 황중사님. 견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다른 전우들과 똑같은 군인입니다. 왜 저만?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되들어? 황중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게. 견우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황중사가 소리쳤다. 공정하게? 내까짓게 공정을 말해? 고아 주제에. 황중사의 그 한마디에 생활관이 순간 얼어붙었다. 오소위가 다급히 말렸다. 황중사님, 그런 말씀은. 오소위님은 빠져 계십시오. 내가 이 소대 관리하는데. 황중사가 고함을 치자 오소위도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견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옆 침대의 승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형,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형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승호야,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평생 고아야.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견우는 품속에서 보육원 원장님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가 눈물로 젖어들었다. 부모님, 정말 어디 계세요? 저 좀 찾아주세요. 견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까 낮에 들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가까운 소리였다.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승호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다. 같은 시각 부대 상황실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 사단장님? 지금 착륙하고 계신다고요? 당직 사관이 전화를 받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대를 점검하신다고요? 황중사도 급히 상황실로 뛰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 부대 점검을 하신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황중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선주 사단장이 급히 헬기에서 내리며 부관에게 소리쳤다. 빨리 부대 전체 병력 명단을 가져와. 특히 22살 남자 병사들 명단. 사단장님 무슨 일이시길래? 부관이 묻자 사단장의 눈에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내 아들을 찾았을지도 몰라. 헬리콥터 소리에 잠에서 깬 견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멀리서 헬기장 쪽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다.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다. 아니야.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야. 형, 뭔 생각해요? 승우가 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견우가 승우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승우야, 나는 더 이상 고아라서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어. 나는 떳떳한 군인이니까. 승우의 눈이 반짝였다. 형, 그 말씀 진짜예요? 응. 만약 사단장님이 정말 오셨다면 나도 다른 전우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새벽 2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모든 병사들이 급히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전 병력 즉시 본부 앞 집합. 다시 말한다. 전 병력 즉시 본부 앞 집합. 황중사가 생활관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야, 이놈들아, 빨리 집합해.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전체 점검하신다. 병사들이 부랴부랴 군복을 입고 나가는 가운데 황중사가 견우를 붙잡았다. 이견우, 너는 뒤쪽에 숨어 있어. 절대 눈에 띄지 마. 하지만 견우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황중사님, 저도 이 부대의 정당한 군인입니다. 다른 전우들과 똑같이 서겠습니다. 황중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견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부대 본부 앞 광장에 모든 병력이 집합했다. 견우는 황중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대열 한가운데 섰다. 오소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견우 일병 괜찮겠어? 황중사가 화나 있는데.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견우의 대답에 오소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하선주 사단장이 부관들과 함께 나타났다. 전투 헬기에서 막 내린 그녀의 전투복은 매서운 밤바람에 펄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전체 병력이 다 모였나? 사단장이 물었고 부대장이 대답했다. 네, 사단장님. 전 병력 집합 완료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부대장. 사단장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22살 남자 병사들만 따로 앞으로 나오게 해.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사단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묻지 말고 명령에 따라.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22살 남자 병사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견우도 그중 한 명이었다. 황중사가 견우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단장의 시선이 견우에게 머물렀다. 순간 하선주 사단장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견우의 얼굴 생김새, 특히 그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했다. 20년 전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린 자신의 남편을, 그리고 두 살배기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너. 사단장이 견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지? 일병 이견우입니다. 사단장님.
견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견우. 이름은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이 한 걸음 더 견우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출생 연월일을 말해봐. 모년 모월 15일입니다, 사단장님. 그 순간 하선주 사단장의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들 하진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어떻게 되나?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견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수백 명의 전우와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숨지 않았다. 모릅니다, 사단장님. 생후 2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봤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황중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차별하고 무시했던 고아 출신 병사가 사단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사단장이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사단장에게 건네주었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견우 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나? 견우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2살 때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원장님이 주셨던 사진과 똑같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모습입니다. 견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진우야.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정적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견우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하선주 사단장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 하진우야. 견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 하진우야. 하선주 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한마디에 광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시간 자체가 멈춘 듯 했다. 이견우, 아니 하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고아. 22해 동안 자신을 정의했던 그 단어가 눈앞에 이별 세계 장군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견우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혹독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선주 사단장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곁에 있던 부대장에게 명령했다. 부대장, 전 병력 해산시켜. 당직 및 필수 인원 외에는 모두 생활관으로 복귀시킨다. 그리고 이견우 일병, 아니 하진우 일병은 나와 함께 사단장실로 온다. 오소위와 백승호 이병도 함께. 그녀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견우가 가장 의지할 법한 2사람을 정확히 짚어냈다. 황중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는 견우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뒤따라오던 승호가 견우의 팔을 살짝 부축했다. 오소위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 뒤를 따랐다. 사단장실의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선주 사단장은 그제야 애써 유지하던 지휘관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견우에게 다가갔다.
별 3개가 빛나는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다. 앉아라. 아니, 서 있어도 좋다.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광장에서 수백 명을 압도하던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20년 만에 아들을 찾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믿기지 않겠지. 나도 믿기지 않아. 어젯밤 내가 여기 있다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하선주 사단장은 사무실 한쪽에 있는 거대한 금고로 다가갔다. 복잡한 다이얼을 돌리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묵직한 쇠문이 열렸다. 그녀가 꺼낸 것은 군사 기밀 서류가 아니었다. 낡고 두꺼운 파일철과 빛바랜 사진첩이었다. 이걸 봐라. 그녀가 책상 위에 파일철을 펼쳤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였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견우는 숨을 삼켰다. 내가 입대할 때 제출한 신원 자료와 혈액 샘플이 등록되었더구나. 나는 20년 전 널 잃어버린 직후 내 유전자와 내 아버지의 유전자를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두었다. 얼마 전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기적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어. 어제 오후에 긴급으로 재검사를 진행했고 오늘 밤 최종 확인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서의 마지막 줄을 가리켰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 견우의 눈이 종이 위를 하염없이 맴돌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22해 인생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뒤바뀌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저는 이견우입니다. 보육원에서. 아니야. 하선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여군 장교와 더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견우가 아까 광장에서 봤던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 바로 그 아이였다. 내 이름은 하진우야. 내 성을 따서 하진우. 이 사람은 내 아버지 하정훈 중령이었다. 아버지. 견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었어. 우리는 군에서 만나 결혼했고 너를 낳았지. 내가 2살 되던 해 너와 내 아버지가 함께 시내 축제에 갔었다. 나는 그때 급한 작전 때문에 부대에 복귀해야 했고 하선주 사단장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 혼잡한 인파 속에서 내 아버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견우는 숨을 죽였다. 경찰, 사설 탐정, 군 병력까지 온 나라를 다 뒤졌다. 내 아버지는 너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매일같이 너를 찾아 헤매다 결국 몸이 망가졌지. 그리고 5년 뒤 끝내 너를 다시 보지 못하고 내 이름만 부르다 내 곁을 떠났다. 견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원본 이야기의 비극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를 사실상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닙니다. 아니야.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를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고 내 아빠 잘못이야. 하선주가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는 견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도 몰라. 단순 실종인지 아니면 내가 당시 맡았던 작전 때문에 원한을 품은 자들의 소행인지. 하지만 널 유괴한 자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너를 해치지 않고 이름까지 바꿔서 먼 지방의 보육원 앞에 버려둔 거겠지. 내가 찾지 못하도록. 견우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하진우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다. 엄마, 엄마가. 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래, 진우야. 내 아들. 내가 내 엄마야. 하선주 사단장은 견우를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는 더 이상 별 3개의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며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내 아들. 이렇게 험한 곳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견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평생 원망했던 부모가 사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찾아 헤맸다는 사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신을 찾기 위해 군 최고 위직까지 올랐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방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소위와 백승호 이병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시각 생활관으로 복귀한 병사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진짜야? 이견우가 사단장님 아들이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단장님이 내 아들이라고 했어. 세상에, 그럼 황중사는? 황중사 그 인간 맨날 이견우한테 고아 새끼라고. 야,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끝났지 뭐. 황중사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어. 그리고 부대 내 가장 어둡고 후미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황중사는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을 부르지 않은 그 무관심이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다. 고아 새끼. 내 애미애비.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괴롭혔던 대상이 이 부대의, 아니 이 군단의 최고 지휘관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끝났다. 다 끝났어.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 사단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선주 사단장은 20년의 공백을 단 몇 시간 만에 메우려는 듯 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보육원 생활은 많이 힘들었니? 견우, 아니 이제는 진우라고 불려야 할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원장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다고 하지만 아이들 사이의 암투와 세상의 편견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매달 월급을 쪼개 보육원에 보내는 이유도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말했다. 하선주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고통 속에서 홀로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자신은 별을 달고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진우야. 내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자란 걸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하선주는 20년 전 멈춰버린 남편과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유머러스하고 따뜻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신념은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 아들 바보여서 매일 밤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던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진우에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선명하게 그려주었다. 그럼 저는 왜 유괴되었던 걸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선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짐작하는 바는 있다. 내가 널 잃어버리기 직전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갔지. 그들의 원한이 너에게 향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힘이 없으면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어. 별을 달고 더 높은 곳으로.
그래야 너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었으니까. 진우는 자신을 찾기 위해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어머니를 그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던 오소위와 백승호 이병은 부관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승호야. 오소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견우, 아니 진우 일병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형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중사님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소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큰일 났지. 나도 마찬가지야. 황중사가 진우를 괴롭힐 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나 역시 계급에 눌려 방관한 거나 다름없어. 오소위는 갓 임관한 장교로서의 한계와 비겁함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부대 전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부대장 주관으로 전 간부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주제는 단 하나, 사단장 아들 이견우 일병에 대한 처우, 그리고 황중사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황중사는 일단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대기시켜. 사단장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럼 이견우, 아니 하진우 일병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라도 사단장님 곁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간부가 묻자 부대장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짚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 일인가? 일단 사단장님의 뜻을 기다려야 해. 생활관에서도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야, 그럼 이견우 이제 군 생활 끝난 거 아니냐? 엄마 찬스로 바로 집으로 가는 거 아냐? 말 조심해. 이제 사단장님 아드님이시다. 근데 솔직히 좀 불쌍하지 않냐? 그동안 황중사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나라면 바로 쏴 죽였다. 그때 승호가 생활관으로 복귀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백이병 어떻게 됐어? 진우 형. 괜찮으셔? 승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사단장님 아드님 맞습니다. 하지만 견우 형은, 아니 진우 형은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군인입니다. 다들 평소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의 말에 병사들은 잠시 숙연해졌다. 다시 사단장실. 긴 대화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진우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래 아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선주의 눈빛이 다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일단 너를 괴롭힌 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를 거다. 황중사는 물론이고 그에게 동조하거나 방관한 자들까지 전부. 내 아들을 건드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어머니의 싸늘한 분노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선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황중사님도 저를 고의로 괴롭힌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그분에게는 그저 약점이었을 뿐이겠죠. 진우야,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물은 거야. 이런 일은 뿌리 뽑아야 해. 뿌리 뽑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황중사님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부대 내에 이런 차별이 사라질까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되갚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홀로 세상을 버텨온 아이의 눈빛은 별 3개의 장군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그럼 너는 뭘 원하지? 저는 남은 복무 기간을 그냥 평범한 일병 하진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요. 하선주는 아들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다시 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건 안 된다. 어머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잊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다시는 널 위험한 곳에 둘 수 없어. 이곳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제 전우들이 있는 곳이고 제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사단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이곳을 떠난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들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하선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과 남편의 강인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다시는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자가 없도록 내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때 사단장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부관이었다. 사단장님, 황중사와 관련 간부들이 사단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선주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데려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의 곁에 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고아 이견우가 아니었다. 그는 사단장의 아들 하진우였다. 문이 열리고 밤새 공포에 질려 잿빛이 된 황중사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진우와 하선주 사단장을 번갈아 보더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머리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사단장님의 아드님인 줄도 모르고. 그의 비굴한 울음이 사단장실을 울렸다. 사단장실 바닥에 엎드린 황중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선주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그런 황중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일어나. 고개 들어. 황중사가 망설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얼굴을 똑바로 봐. 황중사의 시선이 자신 옆에 선 진우에게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고아 새끼라 부르며 발길질했던 그 병사. 하지만 지금 그는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황중사. 하선주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제 내 아들에게 뭐라고 했지? 내 놈 애미애비는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은 챙겨 먹었을까라고 했던가. 황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사단장님. 그건 저는 정말 내가 내 아들을 고아라고 무시하고 시찰에서 제외시키고 온갖 모욕을 준 사실을 내가 모를 것 같았나? 하선주 사단장은 고함치지 않았다. 그녀의 낮고 조용한 분노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변명해봐. 몰랐다고 하겠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사단장님.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그럼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 하선주의 날카로운 지적이 황중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견우라는 고아 병사는 내 놈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군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고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가? 황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 뿐이었다. 내 놈은 군인의 자격이 없어. 아니, 사람의 자격이 없어. 동료를 출신으로 차별하고 약하다고 짓밟는 자가 어떻게 적과 싸우겠다는 건가? 하선주는 당장이라도 그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곁에 선 아들을 보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선주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황중사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황중사님,
일어나십시오. 황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황중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진우님. 물론 저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들은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사단장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저 한 명의 군인이기 때문에 황중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강한 힘이 있었다. 저는 황중사님께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병사가 다시는 이 부대에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우의 성숙한 태도에 황중사는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진우 일병. 아니, 하진우 일병.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하선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령관으로서의 책무는 다해야 했다. 진우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처벌은 군법이 하는 것이다. 그녀는 황중사를 향해 선언했다. 황중사, 너는 지금부로 정직 처분이다.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검찰의 신병을 인계한다. 출신을 이유로 한차별 가혹행위, 직권남용.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사단장님, 그리고 이 일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다른 간부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오소위. 곁에 있던 오소위가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네, 사단장님. 오소위는 황중사의 폭언과 차별 행위를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 맞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진우 일병을 보호하려 노력했던 정황이 참작되었다. 감봉 3개월에 처한다. 이해 있나?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오소위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부대 전 병력이 다시 본부 앞에 집합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하선주 사단장은 단상 위에 섰고 이번에는 진우도 그녀의 곁에 함께 섰다. 장병 여러분. 사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어젯밤 나는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이 부대에서 찾았다. 여러분의 전우 일병 이견우. 아니, 하진우 일병이 바로 내 아들이다. 예상했던 발표였음에도 병사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하선주는 부대 내에서 벌어진 차별 행위와 가혹 행위를 모두 공개했다. 황중사를 비롯한 관련 간부들의 징계 내용도 가감없이 발표했다. 이 부대는 아니 우리 군은 출신, 학력, 배경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사단장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소중한 군인이기 때문이다. 사단장의 연설에 모든 병사들이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 하진우 일병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하선주가 진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진우는 수백 명의 전우들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일병 하진우입니다. 어제까지 저는 이견우라는 이름의 고아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첫마디에 병사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저는 22년 동안 저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단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계셨고
저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부대에서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믿어준 전우들도 만났습니다. 그가 승호와 오소위를 바라보았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니까요. 대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우는 전우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했다.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저를 사단장님의 아들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어떤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육군 일병 하진우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로 전우로 함께 땀 흘리고 싶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승호였다. 그가 가장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하진우 일병 멋있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 광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새로운 동료 하진우를 맞이하는 진심 어린 환영의 소리였다. 하선주 사단장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강인한 남자로 자라 있었다. 황중사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소대 대열로 복귀했다. 승호가 달려와 진우를 힘껏 껴안았다. 형,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 승호야. 오소위도 다가와 진우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미안했다, 하진우 일병. 그리고 고맙다. 아닙니다, 소대장님. 진우가 마주 경례를 했다. 그날 최전방 부대의 하늘은 20년 만에 되찾은 모자의 눈물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우들의 함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날의 공개 집합이 끝난 후 하진우 일병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병이었고 해가 뜨면 일어나 훈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그를 고아라는 주홍글씨로 바라보던 시선들은 이제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경외와 거리감의 장막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진우가 식판을 들고 식당에 들어서자 시끄럽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늘 앉던 구석 자리로 향했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와 앉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의 병사들이 어색하게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아닙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진우가 말했지만 병사들은 아닙니다. 다 먹었습니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결국 거대한 식당 구석에 진우는 또다시 혼자 남았다. 고아 이견우였을 때의 외로움과는 질이 다른 더 차갑고 무거운 고립감이었다. 그때 백승호 이병이 식판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형,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승호의 변함없는 호칭에 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한숨도 못 잤어. 꼭 긴 꿈을 꾼 것 같아서. 꿈 아니에요. 형, 이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승호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그 좋은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오전 훈련 시간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자, 오늘은 각계 전투 훈련이다. 2인 1조로 움직인다. 오소위가 훈련을 지시했다. 그는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진우의 뜻에 따라 소대장 직책은 유지할 수 있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짝을 이뤘지만 아무도 진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사단장의 아들과 짝이 되어 흙바닥을 구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부담이었다. 모두가 눈치만 살피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승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진우의 옆에 섰다. 소대장님, 저희 조 준비됐습니다. 오소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훈련 시작. 훈련이 시작되고 진우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포복하고 장애물을 넘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가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철조망을 통과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훈련 중 휴식 시간, 한 선임병이 물통을 들고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제 진우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쳤던 병사 중 하나였다. 하진우 일병님. 그가 님자를 붙이자 진우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닙니다, 선임님. 그냥 하일병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그래도 어떡해. 저기 물 좀 마셔. 선임병이 어색하게 물통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제 황중사 일말이야. 우리가 아니 내가 모른 척해서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용기가 없었어. 선임병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였다. 부대 본부에서 연락병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하진우 일병.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본부 임시 지휘소로 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소대원들의 시선이 다시 진우에게 집중됐다. 사단장의 아들. 그가 아무리 평범하게 행동하려 해도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오소위에게 보고했다. 일병 하진우 사단장님 호출로 다녀오겠습니다.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박스 안은 따뜻했다. 하선주 사단장은 전투복 상의를 벗은 채 셔츠 차림으로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엄격한 지휘관의 표정을 풀었다. 왔구나, 아들. 앉아라. 그녀는 부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게 했다. 몸은 좀 어떠냐? 잠은 잤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하선주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 상자를 꺼내 건넸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다. 내 아버지도 피부가 약했는데 너도 닮은 것 같아서. 훈련받고 꼭 발라. 어머니의 사소한 챙김에 진우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어머니. 저 때문에 부대에 너무 오래 머무르시는 것 아닙니까? 진우의 말에 하선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지금 내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으냐. 진우야.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내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어머니. 진우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시면 저는 부대에서 더 고립될 뿐입니다. 뭐라고? 전우들은 저를 사단장의 아들로 보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저를 특별 대우하시면 아무도 저를 동료로 봐주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진우 일병으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의 방식이 아니라 저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선주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20년 전 잃어버린 남편 하정훈 중령의 그것과 똑 닮아 있었다. 신념을 굽히지 않던 고집스럽고도 강인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알겠다. 하선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마.
다시는 너를 사적으로 부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다시 걸쳤다. 별 3개가 그녀의 어깨에서 무겁게 빛났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진우야. 나는 내가 이 부대에 있는 한 그저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 부대를 관할하는 사단장이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다면 나는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약속이자 사령관으로서의 경고였다. 이제 가봐라. 훈련 마저 받아야지. 네, 어머니. 아니, 사단장님. 충성. 진우가 경례를 하고 지휘소를 나섰다. 하선주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이 훈련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진우가 훈련장에 복귀했을 때 병사들은 모두 그를 주목했다. 무슨 일이야? 사단장님이 따로 부르셔서 뭐래? 휴가라도 준대? 한 선임병이 짓궂게 물었다. 진우는 흙바닥에 놓인 자신의 총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훈련 중에 호출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뭐? 사단장님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훈련 중에 병사를 사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규율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우의 대답에 훈련장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그 누구도 사단장에게, 그것도 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소위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헬멧을 고쳐 쓰고 승호를 바라보았다. 승호야, 뭐해? 다음 훈련 준비해야지. 아, 응. 형. 그날 오후 진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점심시간에 자신을 피했던 병사들이 휴식 시간이 되자 슬그머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진우를 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야, 하일병.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 어머니이기 이전에 사단장님이시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대담하고도 원칙적인 태도에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장막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하진우라는 한 명의 군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제8장 어제의 흉터.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다. 부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황중사가 사라진 자리는 새로운 부사관으로 채워졌고 징계를 받은 오소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병사들을 대했다. 그는 특히 진우에게 어떠한 특혜도 불이익도 주지 않으려 애썼다. 부대 전체에 만연했던 출신과 배경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사단장의 엄중한 경고와 진우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행정반에서 진우에게 소포가 전달되었다. 발신인은 그가 22년을 살았던 보육원의 원장님이었다. 진우는 생활관 구석 침상에 걸터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진우가 어릴 적 보육원에서 그린 낡은 그림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견우야. 아니, 이제는 진우라고 불러야 하겠구나. 신문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았단다. 내가 그 높은 사단장님의 아들이었다니. 원장님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며칠 밤을 울었는지 모른다.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세상이 모두 사단장의 아들로 그를 주목할 때 원장님은 여전히 그를 견우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장님이 더 감동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였어. 우리 견우, 그렇게 속이 깊고 바른 아이로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보육원의 자랑이고 영원한 우리 아들이야. 편지 마지막 줄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께서도 너를 찾기 위해 20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다니 그분 역시 대단한 분이시다. 내가 휴가를 나오면 꼭 한번 함께 들러주렴. 너를 낳아주신 분께 너를 키운 내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2명의 어머니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어머니 하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적인 호출은 금지되었지만 병사의 정당한 전화통화는 허용되었다. 충성. 어머니, 저 진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치진 않았고, 밥은 잘 먹고. 네. 저는 잘 지냅니다. 저 어머니. 오늘 보육원 원장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편지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원장님이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수화기 너머의 하선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그분께 인사를 드려야지. 내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직접 가서 큰절이라도 올려야지. 어머니. 진우야. 내 첫 휴가 날짜가 잡히면 바로 알려다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비우겠다. 너와 함께 내가 자란 곳에 가보고 싶다. 2사람은 그렇게 22해 만에 처음으로 가족으로서의 약속을 정했다. 며칠 뒤 진우는 군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받았다. 황중사의 가혹 행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의 일환이었다. 진우는 부대장에게 보고한 뒤 헌병의 안내를 받아 군검찰 사무실로 향했다. 조사실은 차가웠다. 진우의 맞은편에는 군검사가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변호사와 함께 수척해진 모습의 황중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중년 남자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진우 일병. 지금부터 황중사의 가혹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주기 바랍니다. 진우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말했다. 고아 새끼라고 불렸던 일, 정비고에서 당했던 모욕, 사단장 시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일까지. 그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황중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하일병. 황중사는 피의자 신문에서 친분이 있어서 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는 잠시 황중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검사를 향해 말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고 차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말들을 되새기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진우의 대답 하나에 황중사의 남은 군 생활, 어쩌면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황중사가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검사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제 용서가 피의자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중사 개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군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성숙하고도 단호한 대답이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시스템의 정의를 요구한 것이다. 조사가 끝나고 진우가 복도를 나서려 할 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그를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다. 황중사의 아내였다. 하일병님, 아니 아드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여자는 눈물로 진우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다.
진우는 황중사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황중사였지만 그 결과는 그의 무고한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진우는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저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사단장님께 한 말씀만 잘. 아드님 말씀이라면 뭐든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무게가 때로는 이렇게 잔인한 권력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님, 저는 이미 황중사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의 조사는 제 개인의 감정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월급을 모아둔 봉투의 일부를 꺼냈다. 보육원에 보낼 돈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 돈을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는 어제의 흉터가 단순히 피해자인 자신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새겨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서는 했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모두의 삶에 남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제9장 진정한 전후. 황중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는 결국 불명예 제대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소식이 부대에 전해졌을 때 병사들은 환호하는 대신 숙연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진우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진우는 더 이상 사단장의 아들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그냥 하일병 혹은 진우 형이었다. 진짜 변화는 가장 큰 훈련에서 증명되었다. 혹한기 유격 훈련 연중 가장 힘들고 고된 훈련이 시작되었다. 모든 병사들이 극한의 추위와 피로에 지쳐갈 무렵이었다. 전소대 완전 군장으로 20km 야간 행군 실시한다. 오소위의 명령에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미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모두의 발은 물집투성이었다. 행군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백승호 이병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는 원래 체력이 약한 편이었다. 승호야, 괜찮아?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형. 괜찮습니다. 승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완전 군장의 무게는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는 대열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 오소위가 뒤처진 승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백승호 이병 뭐하나. 대열에서 이탈하면 나고야. 정신 차려. 오소위도 승호를 특별히 봐줄 수 없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공정함을 잃으면 안 되었다. 승호는 울먹이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 그의 군장이 흙바닥으로 넘어졌다. 절망의 순간이었다. 그때 진우가 자신의 총을 옆에 선임에게 잠시 맡기고 승호에게 다가갔다. 뭐 하는 거야, 하일병. 대열 이탈하지 마. 오소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진우는 승호의 군장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맸다. 이미 자신의 군장을 메고 있던 그가 군장 2개의 무게를 짊어진 것이다. 하진우 일병. 너 지금 뭐하는? 소대장님. 102병은 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실로 후송해야 합니다. 진우는 승호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겹쳐 맨 채 승호를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전우를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102병의 군장은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미쳤어? 너 그러다 죽어. 한 선임병이 소리쳤다. 군장 2개의 무게는 성인 남성 1명을 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승호를 부축하며 다시 대열을 향해 걸었다.
그 모습을 본 소대원들 전체가 걸음을 멈췄다. 뭐합니까, 여러분? 진우가 힘겹게 소리쳤다. 행군 계속해야지 말입니다. 그때였다. 훈련 초반 진우에게 엄마한테 잘 보이려 쇼한다고 비아냥거렸던 그 최선임병이 말없이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진우의 어깨에서 승호의 군장을 거칠게 빼앗아 자신의 어깨에 맸다. 야,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나다. 짬밥이 있지. 최선임병이 툴툴거리며 말했다. 그 역시 자신의 군장 위에 또 하나의 군장을 짊어졌다. 최선임님. 됐고 너는 102병이나 똑바로 부축해. 이등병 하나 관리 못하고. 최선임병이 군장 2개를 메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선임병 2명이 더 다가와 최선임병의 군장에서 모포와 야전삽 등을 나누어 자신들의 군장에 결속했다. 같이 죽자 이놈아. 혼자 가면 재수 없으니까. 젠장, 오늘 육개장 나온다는데 다리 아파서 못 먹겠네. 그들은 욕을 하면서도 짐을 나누었다. 오소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군장에서 비상식량을 꺼내 승호의 주머니에 찔러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고하지 않았다. 2개의 군장을 맨 선임병과 그 짐을 나눠 맨 다른 선임병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전우를 부축하며 걷는 진우. 그들 중 누구도 진우를 사단장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든 그들의 전우 하진우였다. 몇 시간 뒤 지옥 같던 행군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했을 때 하선주 사단장이 훈련 종료 보고를 받기 위해 연병장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하선주는 대열 속에서 다른 병사와 똑같이 지친 얼굴로 전우를 부축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군장 2개를 메고 걷는 다른 병사도. 오소위가 하선주에게 달려와 경례를 했다. 소대장 오소위. 야간 행군 훈련 나고자 없이 전원 복귀 완료했습니다. 하선주는 오소위를 그리고 그 뒤에 선 소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그 어떤 특별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좋다. 오소위. 훈련 성과가 우수하군. 특히 전우애가 뛰어나. 그녀는 최선임병을 가리켰다. 저 병사 이름이 뭐지? 네. 최민준 상병입니다. 최민준 상병을 포함한 3소대 전원에게 사단장 특별 포상 휴가를 명한다. 사단장님. 병사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머니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희의 전우라서 받는 상이다. 모두 수고했다. 하선주는 그 말만 남기고 지휘 차량에 올랐다. 병사들은 진우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행가래 치기 시작했다. 하진우 고맙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휴가 간다. 최 상병님이 가자고 한 거거든요. 시끄러워, 다 하진우 덕분이야. 진우는 전우들의 손에 하늘로 던져지며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웃었다. 연병장을 떠나던 차량 안에서 하선주는 사이드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전우들을 얻어낸 것이다.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3소대 전체에 내려진 사단장 특별 포상 휴가는 부대 전체의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아들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을 포함한 소대원 전체가 진정한 전우애로 쟁취해낸 성과였기 때문이다. 하진우 일병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혹한기 훈련에서 전우를 위해 군장 2개를 짊어지려 했던 조금은 무모하고 듬직한 동료일 뿐이었다.
휴가일이 다가왔다. 진우는 군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전의 휴가들은 그저 쉼터인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휴가는 달랐다. 22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기다려주는 어머니에게로 가는 길이었고, 동시에 그 어머니를 자신의 또 다른 가족에게 소개하는 그의 두 세계가 만나는 중대한 여정이었다. 형, 진짜 부럽다. 휴가 나가서 사단장님이랑, 아니, 어머님이랑 뭐 할 거예요? 백승호 이병이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는 진우 곁에서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일단 내가 자랐던 곳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 아, 보육원이요? 우와, 어머니께서도 가신다고요? 응. 원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셨거든. 진우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개키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두 군데나 되었다. 휴가 당일 아침 진우는 위병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을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위병소를 통과한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번호판마저 평범한 짙은 색의 세단 한 대였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별 3개의 장군 하선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전투복 대신 단정한 스웨터에 코트를 걸친 그저 아들을 마중 나온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고뇌와 슬픔은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 속에 잠시 녹아내렸다. 어머니, 왔구나 아들. 추웠지? 얼른 타. 진우는 차에 오르기 전 자신이 걸어 나온 부대 정문을 향해 뒤돌아섰다. 그리고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흠잡을 데 없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자신을 죽일 듯이 괴롭혔던 곳,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곳, 그 지옥이자 요람이었던 장소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많이 긴장되니? 하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다. 조금요. 어머니는요? 나? 글쎄. 사단장 취임식 날보다 더 떨리는 것 같구나. 하선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을 나 대신 20년이나 키워주신 분을 뵈러 가는 길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고 강인한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연약하고 고마움에 찬 한 명의 인간이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진우의 기억 속에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보였다. 햇살 아이들의 집. 진우가 이견으로 살았던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낡은 현관문이 열리고 박 원장이 급히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았다. 견우야. 우리 견우.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원장은 진우의 등을 한참이나 토닥이다. 그제야 그 뒤에 서 있는 하선주를 발견했다. 원장의 눈이 커졌다. 신문에서 보았던 아들을 잃고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여장군이었다. 원장은 황급히 허리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빨랐던 것은 하선주였다. 하선주 사단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인 그녀는 낡은 보육원 건물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박 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깊은 큰절을 올렸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어서 일어나십시오. 박 원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하선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아들을, 진우를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선주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박 원장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하선주의 팔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진우는, 아니 견우는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오히려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진우는 두 어머니의 한가운데 서서 한 손으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두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원장실은 좁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마주 앉은 그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박 원장은 진우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왔다. 하선주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성장 과정을 20년의 세월을 단 몇 시간 만에 넘기며 눈에 담았다. 첫 걸음마를 떼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표정의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상장을 받고 쑥스럽게 웃는 사진. 이때 견우가 전교에서 봉사상을 받았어요. 주말마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가서 연탄도 갈아드리고 어찌나 속이 깊던지. 이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선주는 사진 속의 아들 얼굴 위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그때 보육원의 어린아이들이 원장실 문을 빼꼼히 열고 그들을 훔쳐보았다. 진우 형이다. 와, 형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사단장님이래. 아이들이 속삭였다. 진우가 웃으며 아이들에게 손짓했다. 얘들아, 이리 와. 인사드려. 내 어머니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하선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하선주는 군인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보육원을 둘러보는 내내 하선주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낡은 2층 침대, 부족한 난방시설, 오래된 주방.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20년을 버텼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저녁 보육원을 떠나기 전 하선주는 박 원장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원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늘 이곳을 둘러보며 결심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진우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하정운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제 남편이자 진우의 아버지 이름으로요. 이 햇살 아이들의 집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출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남은 군 생활과 제 남은 인생을 그 일에 바칠 생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아들을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낸 한 어머니가 아들을 되찾고 나서야 발견한 새로운 사명이자 속죄였다. 시간은 흘러 진우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그는 어느덧 어깨에 병장 계급장을 단 늠름한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부대는 그가 처음 왔을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부조리와 차별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존중과 전우애가 자리 잡았다. 하진우 병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저녁 전날 밤 생활관에서는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다. 이제는 상병이 된 백승우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진우 형. 아니, 하분대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승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군 생활 다 못 마쳤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훌륭한 선임이야. 내가 없어도 잘할 거잖아. 진우가 승우의 어깨를 툭 쳤다.
혹한기 훈련 때 군장을 나눠 맸던 최상병도 다가와 음료수 캔을 건넸다. 야, 하진우. 너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라. 그래도 너 같은 놈이랑 군 생활 같이 해서 재밌었다. 최상병님도 건강하십시오. 진우는 자신을 괴롭혔던 황중사를 용서했지만 자신을 믿어준 이 전우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오소위, 이제는 중위로 진급한 그가 생활관에 들어섰다. 하 병장. 내일이면 드디어 끝이군. 네, 중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중이는 진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 내가 고맙네. 하 병장 덕분에 나도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 출신이나 계급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마음이 군인이라는 걸 말이야. 저녁식 당일, 진우는 모든 전우의 배웅을 받으며 위병소를 향해 걸었다. 그가 처음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문을 나서기 전 진우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충성. 병장 하진우 지금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의 마지막 경례는 자신을 단련시킨 이 부대를 향한 것이었다. 위병소 밖에는 일주일 전 휴가 때와 똑같은 평범한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하선주는 이번에도 장군이 아닌 어머니의 얼굴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선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20년의 시간, 슬픔, 고통,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모두 담긴 포옹이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진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어머니,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대학? 네. 늦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새로 시작하실 재단처럼요. 하선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가졌던 가장 고결한 꿈을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그래. 가자, 아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다 해. 엄마가 아빠 목까지 전부 응원할게.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는 2년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부드럽게 출발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고와 이견우도 모두가 어려워하던 사단장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하진우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두 어머니가 지켜보는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